엄마, 저 캐나다 가려고 해요. 캐나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어학연수요? 지희랑 같이 1년만 다녀올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매일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엄마,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요.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 갔다 오면 바로 갚을게요. 대출? 그래. 1년만 쓰는 건데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네, 정말 1년만 있다 올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김영희입니다. 아들 부부의 말만 믿고 살던 집을 담보로 내줬다가 결국 집도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절망 속에 살던 어느 날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입주 신청을 했고 지금 그곳에서 8개월을 살아본 저의 솔직한 후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복지주택이 궁금하셨던 분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까지 제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장 시골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홀로 서기. 저는 전라도 시골에서 상경에 고생도 많이 했고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폈습니다. 세탁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로 돈을 벌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아들 진우가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진우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잘 벌어서 효도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가 캐나다에 간다는 날까지는요. 이장 며느리지 그리고 변화의 시작. 진우가 35살 때였습니다. 직장에서 만났다는 지희라는 여자와 결혼했죠. 처음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영어도 잘하고 뭔가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쇼핑 같이 가요? 옷 사드릴게요. 결혼 초기 3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장도 가고 외식도 하고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며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혼 3년쯤 지나니 달라지더군요. 진우도 지희도요.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러다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러겠지. 젊은 부부니까 할 일도 많겠지.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3장 캐나다 가려고요. 마이너스 시작된 악몽.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 평일 오후였습니다. 엄마, 저 캐나다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캐나다는 왜? 직장 때문에 그러니? 아니요, 어학연수요. 지희랑 같이 1년만 다녀올게요. 연수 다녀오면 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년? 그렇게 오래? 금방이에요. 엄마 생각하면 못 가겠지만 이게 제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결정이에요. 그날 진우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걱정 마세요 하며 한참을 위로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꺼낸 말이 문제였습니다. 엄마, 제가 좀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아도 될까요? 캐나다 갔다 오면 바로 갚을게요. 1년이면 돼요. 그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안 되라고? 내 명의로 알아보라고? 하지만 말을 못했어요. 아들 얼굴에 그려진 간절함과 기대감을 차마 지워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 해라. 어차피 1년이면 돌아온다며.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진우는 꼭 약속했으니까요. 캐나다에서 돌아오면 바로 대출금 갚겠다고. 사장 연락이 끊기다. 그렇게 진우와 지희는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3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가 왔어요. 넓은 아파트, 높은 건물들, 큰 슈퍼마켓. 캐나다 구경시켜주며 신나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 조심하고. 네, 걱정 마세요.
매일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러다 2~3달에 1번. 그러더니 어느새 기념일에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잘 지내시죠? 응, 엄마는 잘 지내. 너희는? 저희는 잘 지내요. 요즘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1년이 지났을 때 대출금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당황해서 진우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희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 1년이 흘러갔습니다. 5장 사실은요? 마이너스 충격적인 진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걸었고 드디어 진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예전에 따뜻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출금 문제 때문에 전화했어? 은행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숨 소리. 엄마?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요. 어렵다니?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풀려서요? 지금 당장 돈을 갚기가 힘들어요? 사업? 어학연수 간다며? 1년만 있다 온다며? 처음엔 그랬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사업 파트너를 만났거든요.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하고? 아,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진우야, 진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진우와 지희는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6장 집을 잃다. 아들이 캐나다 간 지 5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림받은 거라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어요. 밤마다 진우야 하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죠. 결국 대출금 연체로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5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죠. 세탁 공장에서, 식당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 진우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지켜낸 그 집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이사 날짜가 다음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법원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7장 반지하 월세방에서의 나날. 그렇게 저는 집 경매로 남은 돈으로 큰 길가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 25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반전세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고 습기도 많았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형편에 이것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그곳에서 살게 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눈이 내리던 겨울날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겁니다.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집에 사는 대학생이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회전근개 파열. 어깨 인대가 찢어진 겁니다. 팔짱 천사 같은 사회복지사.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가족도 친척도 아닌 복지관 사회복지사 박민준 씨였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복지관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동행은 물론 약도 챙겨주고 장도 받아주었습니다. 수술 후 힘든 재활 기간 동안 그 청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드실 텐데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뭔데? 아, 그거 노인들 몰아넣는 요양원 같은 거 아니야?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지어놓은 아파트 같은 거예요. 문턱이 없다든지 손잡이가 있다든지. 그리고 같이 모여 사시면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깨 통증으로 잠 못 이루며 낡은 반지하방의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민준 씨의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9장 첫 번째 신청 그리고 탈락. 다음날 아침 민준 씨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겠어? 돈도 많이 들 텐데. 어르신 상황이면 자격 조건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세금이랑 소득 상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없어. 월세야? 보증금 500만 원. 연금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들어와. 통장에는 300만 원 정도 있고. 민준 씨는 연필로 뭔가를 적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되겠는데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무주택이시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하세요? 바로 신청해봐요. 그러면서 꺼낸 종이 뭉치가 신청서였습니다. 아이고 눈이 나빠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분증만 주시면 제가 다 작성해 드릴게요. 민준 씨는 며칠 동안 퇴근 후에 들러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자산조회서. 서류가 참 많았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복지관 오시면 다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 날 민준 씨는 약속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LH에 신청서를 제출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심사 거쳐서 몇 달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기다려 봐야죠. 기다림은 항상 길게 느껴지죠. 당첨자 발표일이 되어 민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민준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요? 이번 모집에 200명 넘게 지원했는데 입주 가능한 세대는 20세대밖에 안 됐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10장 두 번째 도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추가 모집 공고가 나면 또 신청해 보시면 돼요. 제가 더 꼼꼼히 준비해 드릴게요. 민준 씨의 말처럼 몇 달 후 추가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민준 씨는 급한 일이 있는 날에도 퇴근 후 늦게라도 들러 서류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해 볼 만해요. 저번보다 모집 호수가 많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 당첨자 발표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아이고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 씨는 자기 휴대폰으로 LH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당첨되셨어요? 정말이야? 민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당첨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순간 기쁨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됐다고? 네, 확실해요. 보세요. 여기 이름이랑 주민번호 끝자리도 맞잖아요. 다 민준 씨 덕분이야. 고마워 정말. 11장 복지주택 첫 만남. 드디어 이사 날이 왔습니다. 35년 넘게 살던 집을 잃고 낯선 반지하 월세방에서 지내다가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주택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입구부터 달랐거든요. 어머 여기 문턱이 없네? 들어오는 입구에 단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계단도 문턱도 없어서 제 보행기가 술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넓고 깊은 크기였어요. 휠체어나 보행기가 여러 대 들어가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곳곳에 설치된 손잡이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위험하니까요. 잡고 걸으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복도를 더 걸어가다 보니 중간중간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한 층에 3군데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게 된 집은 7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작긴 했지만 이전에 살던 반지하보다 훨씬 밝고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12장 안전을 위한 설계. 방이 좀 작은 것 같네. 네, 좀 좁죠? 그래도 혼자 지내시기엔 적당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여긴 안전하게 설계됐거든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욕실이 눈에 띄었어요. 욕실 안에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욕실 문은 미닫이 문이었어요? 이 문은 왜 이렇게 생겼어?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안에서 구조하기 쉽게 미닫이로 해놓은 거예요? 밖으로 여는 문이면 사람이 쓰러졌을 때 구조가 어렵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곳의 모든 것이 노인을 위한 설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걸 다 신경 썼나 싶었는데 살다 보니 참 고마운 배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기 옆에도 손잡이, 세면대 옆에도 손잡이, 심지어 현관 입구에도 신발 신기 편하게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세세하게 신경 썼네. 그럼요. LH에서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거예요. 13장 복지관과 건강관리실. 이사하고 며칠 후 1층에 있는 건강관리실을 처음 가봤습니다. 러닝머신, 안마의자, 온갖 운동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약은 필수더라고요. 여기 건강관리실이 있다는 얘기 듣고 입주 결심했어요. 처음 안마의자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구나 싶었어요. 제일 놀라웠던 건 바로 옆에 복지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서 20걸음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웠고 아파트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비가 와도 걱정 없었어요. 여기서 뭘 해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한글 수업부터 미술, 붓글씨, 스마트폰 사용법, 춤 수업까지. 취미 생활하기 좋아요? 처음엔 어색해서 구경만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저도 모르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 교실이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거 배워서 뭐해? 처음에 그렇게 말했던 제가 지금은 옆집 할머니와 영상통화도 하고 카톡으로 사진도 보낼 줄 알게 됐습니다. 14장 경로식당과 건강지원.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요? 상황에 따라 달랐어요. 장 봐서 해먹을 힘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귀찮을 때는 1층 경로식당을 이용했어요. 한 끼에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오늘은 미역국하고 제육볶음이에요. 1,000원? 이 정도면 혼자 해먹는 것보다 싸네. 무료로 이용하는 세대도 있고 1,000원 내고 먹는 세대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특히 몸이 불편한 날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식당 옆에는 건강지원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혈압 재러 가거나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 후에 어깨가 계속 아픈데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올해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나를 챙기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방문 건강 서비스도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주기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체크도 해주었습니다. 15장 첫 번째 충격 관리비 고지서. 복지주택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우편함에서 처음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눈을 의심했어요. 관리비가 16만 원? 월세방에 살 때 관리비가 5만 원 정도였는데 3배 이상 높은 금액이었어요. 혼자 사는 7평짜리 집에 16만 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5만 원도 안 되는데 관리비가 16만 원이라니요? 바로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요. 저기요, 이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고지서 처음 받아보시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세대가 적다 보니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돈을 매달 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수도세, 전기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난방비, 청소비, 시설관리 비용까지요? 사실 관리비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모집 공고 띄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보증금이랑 월세가 저렴해서 들어왔는데 관리비가 16만 원이 나오니 뭔가 속은 기분이었거든요. 16장 고민의 시작. 터덜터덜 집으로 올라오는데 복도에서 옆집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희 씨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관리비 고지서 받았는데 16만 원이나 나와서. 아이고, 영희 씨 몰랐구나. 처음에는 나도 깜짝 놀랐어. 순자 씨도 이렇게 많이 나와? 나는 15만 원 정도.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기 24시간 경비도 있고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료 서비스도 받는데 그런 서비스가 다 공짜는 아니잖아? 박할머니의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혼자 살면서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이렇게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한 달에 75만 원 연금에서 임대료랑 관리비를 빼면 얼마 안 남는데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 맞아요, 비싸긴 해. 하지만 생각해봐.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어? 밤에 아파도 도움 줄 사람 없고 고독사에도 아무도 모를 거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었잖아. 그런 거 따지면 다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날 저녁 생각이 많았어요. 이렇게 비싼 관리비를 계속 낼 수 있을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17장 새로운 가족들. 그런데 문득 월세방에 살 때가 생각났어요. 낡고 가파른 계단, 좁은 복도, 그리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던 그 외로움. 다음날 아침 복지관에 갔어요. 붓글씨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원래는 고지서 받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갈까 했는데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벌써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희 씨 왜 늦었어요? 자리 여기 있어요?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자마자 귓속말을 했어요. 저기 새로 오신 할아버지, 장 선생님이신데 붓글씨 잘 쓰신대요. 과묵하신 것 같던데. 그렇게 수업이 시작되고 어느새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했습니다. 붓글씨 쓰다가 실수해서 먹물이 튀기도 하고 서로 작품 보며 칭찬도 하고 그렇게 2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경로식당에 갔어요. 1,000원짜리 점심이었지만 반찬도 많고 맛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고요. 오늘 찌개 맛있죠? 제가 자원봉사하시는 분한테 양념 비법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말 저 말 나누다가 문득 관리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관리비 얼마씩 나왔어요? 저는 15만 3천 원이요. 나는 14만 5천 원. 비싸긴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 같은 노인들이 살기 좋게 돼 있는데. 아끼면서 살아야지. 그 말들을 듣고 보니 나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18장 옥상에서의 밤. 식사 후 김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녁에 옥상에서 고구마 하나 구워 먹을까요? 제가 시골에서 조카가 보내준 고구마가 있어요. 옥상에 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저는 자식 셋을 다 외국으로 보냈어요. 얼굴 못 본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게 참 서운해요. 저는 자식이 가까이 살지만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봐요. 제가 전화하지 먼저 전화 오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아들 며느리가 1년만 캐나다 다녀온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돼요. 제 말에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럼 영희 씨는 지금도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거야? 네, 아예 끊겼어요. 집도 날리고. 그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김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울어요, 울어. 참지 말고. 우리 다 비슷한 처지야. 자식은 있어도 찾아오지도 않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끼리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게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옆집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그날 밤 7평짜리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느껴졌어요. 관리비가 비싸서 고민이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안전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19장 서로를 돕는 마음. 다음날 아침 또 봉투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옥상에서 만났던 이춘자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여린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 어제 이야기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제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게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작은 봉투엔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부담되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힘들 때 서로 도우며 살아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관리비 문제는 여전히 있고 작은 집의 불편함도 있지만 이곳에서 만난 이웃들 덕분에 마음의 짐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식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주는 이웃들,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이곳이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장 8개월 후의 고백. 복지주택에 산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이 짧은 8개월은 제 인생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7평짜리 작은 집도 이제는 저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한때는 비싸다고 투덜거렸던 관리비도 이제는 감수할 만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곳에서 제가 찾은 가장 큰 가치는 나눔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나눌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하루에 한 번 택배기사님이나 마주칠 정도였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매일 누군가와 마주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춘자씨 김치 담갔어요? 올해는 배추가 참 실하더라고요. 네, 엊그제 담갔어요. 근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데 좀 나눠드릴까요? 고마워요. 저는 아직 어깨가 아파서 김치 담그기가 힘들어요. 대신 제가 호박죽 끓였는데 점심에 같이 먹어요. 이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도 나누는 관계가 생겼어요. 혼자 살 때는 몰랐던 함께의 가치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제 선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민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방문이었어요.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적응은 다 하셨어요? 그래, 민준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이구나. 이사 와보니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질문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불편한 점? 물론 있었죠. 관리비, 좁은 공간, 가끔 시끄러운 층간소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지. 관리비가 좀 비싸고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예전 집은 넓었지만 말 붙일 사람이 없었어.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르신께서 만족하시니까. 그날 밤 작은 창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아들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으니까요. 내 노후를 보낼 마지막 집. 그곳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직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아들 생각도 안 날 만큼 말이에요.